네. 자, 이번에 제소기간. 제소기간은 취남원이 반드시 이제 취남원 취소되고 남은 원점은 있죠. 이 취남원이 이제 언급이 될 때는 꼭 해줘야 돼요. 이거 취남원을 갈 만한 게 이제 당초 처분, 변경재개 이런 거 나왔을 때 취소의 대상이 뭐냐. 그래서 판례가 취남원 변경 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을 소멸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 써주면서 변내당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다. 변내당 이때는 명령 제기 나올 때 얘기라고 했어요. 변내당은 그 다음에 하자승계 제소기간 기산점 뭐 부분 논점이고 하자승계. 하자승계가 이제 나올까 안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긴 해요. 우리 시험에서. 근데 이게 전형적인 쟁송법, 소송법적 이 논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형적인 소송법 논점이에요. 그래서 실체법 논점이 아니어서 한번 볼게요. 이제 정의가 일단은 첫 번째 대전제로서 정의를 쓴다는 거. 하자의 승계란 선행 하자를 후행위를 다투는 걸 말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유라고 이제 했죠. 그 다음에 다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청구 원인을 말하고 요거는 청구 취지의 목적어를 말하는 거예요. 청구 취지 목적어. 자, B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왜? A 처분 위법하니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 취지에다 이렇게 썼고 청구 원인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써주세요. if should로 선행의 하자를 이유로 자 후행행위를 다투려면 그러니까 이 하자 승계가 이렇게 정의를 선행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위를 다툰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요. 그러면 선행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위를 다투려면 2%. 그 다음에 첫 번째 should, 두 번째 should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should는 선행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가 돼야죠. 승계 그 다음에 되어야 한다 should 이렇게 두 개의 should.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 언제나 이자라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례가 지금 제시가 안 돼서 이렇게 쓰는 건데 항상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건 기계적이죠. 첫째 둘 때가 기계적이에요. 첫째 선행행인 땡땡과 후행인 네모가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족하는지 문제된다. 둘째 선행인 땡땡의 하자가 후행인 네모에 승계되는지 승계되어야 한다. 승계되는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2%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돼요. 2%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한다. 그래서 선행위와 후행위인 처분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취소사인 위법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제소기간이 도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후행행위 내모는 적법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죠? 불료증 있잖아요. 불료증. 논증이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소거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선행행위는 강화상 특허니까 처분이고 후행행위, 그 다음에 선행행위에서는 취소의 제소기간이 도가 있다고 반드시 주죠.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줘요. 요거요. 가로 열고 제소기간이 도가 있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뭐다? 이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후행행위도 강화상 하면서 처분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후행행위가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특별히 문제라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자가 존재하냐.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못 내요. 사실은. 요건 못 내거든요. 이건. 근데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줘요. 여기까지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줘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자승계 논의의 이 전제 요건이죠. 전제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냥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조건, 그다음 2번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조건, 2번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한번 볼게요. 그때. 그래서 요렇게까지 쓰고 그다음에 요 뒷부분부터는 블랙박스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쓰고 나서 정작 물어보는 건 여기죠. 정작 물은 건 여기에요. 여기서 하자 승계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구속력 이론이 있다는 거.
구속력 이론인데 하자승계 결하완이죠. 결하완. 그다음에 독별발이죠. 독별발. 결하완, 독별발. 아예 애들은 이렇게 딱 둘로 나눈 다음에 결하완은 승계, 독별발은 승계되지 않는다. 끝. 그다음에 구속력 이론은요. 구속력 이론은 재밌죠? 독별발에 관심이 없어요. 구속력 이론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냐면 얘네들도 결하완에 관심이 있어요. 결하완에 관심인데 얘네들은 거꾸로 접근해요. 자, 이 결하완인데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불가쟁력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불가쟁력이라는 이 힘이 후행행위에 미쳐서 하자 승계 가능성이 안 된다는 거꾸로. 야, 하자 승계로 너희는 하자가 승계된다고 보지. 내가 보기엔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그거 안 돼. 원칙을 부인시켜요. 여기 원칙적 부인이에요. 다만 수인 한도를 넘거나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는 예측 가능하지 않고 수인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뭐냐면요. 여기서 원칙 부인했잖아요. 그럼 부인된 하자 승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자 승계론은 승계 긍정, 승계 부정이에요. 근데 구속력 이론도 하자 승계 부정이에요. 오히려 결하완에서. 오히려 거꾸로 결하완에서 부정하고 수인 불가능, 예측 불가능할 때만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가 인정 아니에요. 거꾸로 와서 인정이 아니고 다투면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줘요. 그럼 주장하면 이제 법관이 이제 승계할 건지 말 건지 해주겠죠. 근데 판례가 너무 독특하죠. 결하완, 독별발로 나눠요. 결하완, 독별발로 나눈 다음에 결하완에서는 승계된다 그래요. 독별발 승계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를 붙여놨어요. 예측 불가능, 수인 불가능할 때는 여기 마찬가지. 예외적으로 하자가 승계된다고 안 해요. 원칙 예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행의 위법을 주장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판례는 뭐냐면 학설은 결하완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자 승계론이든 구속력 이론이든 결하완에만 관심. 독별발은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데 판례는 결하완은 무조건 하자 승계, 독별발에 관심이 있어요. 오히려 독별발에. 예수일 때는 예외적으로 후행위를 다투면서 선행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결하완, 독별발, 예수. 일기 가서 또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성결 문제. 성결 문제는 올해 시험 문제 중에 돈 달라고 하는 시험 문제 있었잖아요. 지급 거절 결정했을 때 갑자기 카페에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거 성결 문제로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유공자 확인 받아서 돈을 이제 돈을 액수가 정해지면 지급 청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거부를 했단 말이죠. 지혜 없다고. 그러면 처분이 나와야 이제 액수가 정해져요. 지급 액수가. 그래서 그게 구체적인 청구권이 되는 건데 구체적인 청구권을 성결 문제로 해서 바로 청구 소송해서 거기서 거부 처분 소송 다투면 안 되냐고. 위법성을 다투면 안 되냐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할 만하죠, 그거요. 질문할 만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 수업을 잘 들었으면 금방 알죠. 성결 문제는 소송 2개밖에 없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그것만 성결 문제예요. 성결 문제 없어요, 다른데. 민사소송 중에 오로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만 성결 문제예요. 물론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도 성결 문제예요. 내 물건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만 오로지 돈 얘기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만 성결 문제예요. 성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논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국가한테 돈 달라. 근데 법조문에 있어서 돈 달라. 근데 네가 나한테 그걸 안 준다고 거부한다고?
그러면 거부처분 시송 제기한 다음에 이겨서 돈 달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선결 문제 아니에요. 그런 건 선결 문제 아니에요. 자, 선결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선결 문제인데 여기는 자, 뭐 딱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에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있잖아요.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되면 요 부과 처분이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부과 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개발 부담금 있죠. 요 개발 부담금. 요 개발 부담금이 과오납금이 되죠. 지금 착오로 낸 금액이잖아요. 나한테 원인이 없는데 착오로 낸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되면은 과세처분 소급 무효. 그러면 소급 무효된 과세처분에 의하여 낸 돈은 과오납금이 되는 거죠. 이게 과오납금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오납금을 돌려달라라는 법률관계, 요거를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부당이득이라고 본 거죠. 과오납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우리 판례가 부당이득이라고 본 거죠. 따라서 부당이득이므로 이거는요. 자, 민법 741조에서 달라 해야죠. 민법 741조에 달라 하니까 이건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해.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하니까 그거는 어떤 소송 절차해야 돼? 행정소송 절차에 따르는 관계가 아니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민소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소 절차에 따르는 거는 어디로 가야 돼? 민사소송으로 가야죠. 자,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이거예요. 이것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과세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에 부당이득으로서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르는 관계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의 수소부의 심리판단 소송이 맞다. 그러면 이제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되느냐 그랬더니 이 부당이득이 되려면은 원인된 처분이 무효여야 한다. 이거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근데 무효라면요, 중대한 법규 위반이면서 명백한 법규 위반이 된다. 이렇게 나가는데, 요거는 그때 이제 일기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가르쳐 드렸죠. 준해절형. 주체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해요. 내용의 하자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지만 명백한 법규 위반이 아니에요. 절차와 형식의 하자는 중대한 법규 위반은 아니에요. 명백한 법규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오와 관계 있으면 취소 사유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용상 이제 하자니까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명백한 법규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절차상 하자라면 중대한 법규 위반은 아니나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임으로 이제 하자, 내용상 하자, 원래는 임으로 항상 그거 이어서 그다음에 이다 이렇게 임으로 이어서 이다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여기로서 이렇게 쓰는 건 좀 그렇네. 그래서 땡땡 처분의 하자는 내용상 하자이므로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명백한 법규 위반이 아니어서 취소 사유이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효력 부인이 없는 한 유효하다. 이렇게 유효하면 그러니까 이제 효력 부인이 없는 한 이제 유효하니까 이 뭐예요? 이건 부당이득이 아니죠.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요. 대전제가 항상 선결 문제는 요거죠. 대전제 쓴 다음에 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는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민사소송이냐? 민사소송 맞다. 그렇다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냐? 선결 문제 맞는데? 그래? 그러면 11조를 봤더니 효력 유무 존재 여부이지 위법 여부가 없네? 위법 여부가 없네? 그렇다면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수소법이 심리 판단할 수 있을까? 즉 11조 적용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민사소송이야? 그 다음에 선결 문제야? 그거 다 통과했어요. 그럼 판단 이게 뭐예요? 11조 적용이 가능하나? 이게 11조 적용의 문제이거든요. 11조 적용이 가능할까? 이거요. 11조 적용. 그래서 11조에 없잖아요. 언급이. 그래서 민사소송이냐? 이제 판례. 자, 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데 불과하다. 여기서 민사상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 이렇게 특별법인 국가배상법. 이게 키예요. 특별법인 국가배상이니까 민법이죠. 민법이니까 당연히 민사소송이죠. 그 다음에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냐 했을 때 여기 이제 결과 위법사, 행위법사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항상 할 때는요. 먼저 항상 뭐 하나를 픽스를 시키고 나머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걸 마인드예요. 뭘 픽스시키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있잖아요. 소위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은 이거는 행위 자체의 법령의 합치 여부, 즉 협의의 행위 위법으로 보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법령의 합치 여부로 보고 있어요. 법령의 합치 여부. 법령이 합치하지 않으면 위법, 법령이 합치하면 적법이에요. 법령. 그런데 국가배상법의 위법 개념도 그렇게 보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협의의 행위 위법이다. 그러면 당연히 성결 문제예요. 성결 문제라는 게 뭐다? 성질이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결 문제는 성질이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성질 동일한 이 표현을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이것도. 이 성질이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취소의 대상에 되는 처분의 위법이 협의의 행위 위법이니까 국가배상의 위법 개념도 형의 행위 위법이 하면 성질이 동일하니까 성결 문제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결과 위법, 상대적 위법이야. 표현이 달라지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질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결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절충설인데 뭐 여기는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요, 사실. 판례는 뭐냐면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기판력은 언제나 전소 판결은 언제나 후소 소송에 미쳐요. 이거는 기판력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미쳐요. 근데 미치려면 성결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취소의 청구 인용 판결은 기판력이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에 미쳐요. 그런데 국가배상 청구서 여기는 청구 인용 판결은 판단 하나밖에 없어요. 처분의 위법. 판단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 발생할 것.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돼요. 그러면 7개 중에 이 처분의 위법이 어디에 갈까 했더니 공무원하고는 관계없네, 직무하고 관계없네, 집행하고 관계없네, 타인과 관계없네, 손해와 관계없네. 결국은 이제 문제되는 건 여기네. 그러니까 미친다고 그래요. 미치는데 어디에 미치냐 했더니 여기에 미친다. 왜? 미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딴 말 하지 마죠. 딴 말 하지 마. 뭐예요? 입증할 필요 없어. 그런데 고의과실은 추정케 하질 않아요. 추정케 하는 게 아니니까 고의과실 추정이 뭐라고요?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질 않아. 내가 주장해야 돼. 원고 스스로가 이거 추정 안 되니까 주장해야 돼. 원고가 주장해야 되네? 미치지 않네. 딴 말 할 수 있네. 딴 말 해야 되네. 그래서 이 고의과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법령 위반하면 이 협의 행위 위법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고의과실이 여기에 미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결과 위법과 상대적 위법이었잖아요. 연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니까 이때는 안 되는데 여기는 판례는 성질이 같다고 보고 있잖아요. 고의과실을 빼버리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소법이 심리 판단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공정력을 적법성 추정으로 보는지 아니면 위법성 추정으로 보는지 유효성의 추정으로 보는지 이걸로 가서 이제 보시면 되고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자 대집행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대집행 처분의 위법을 위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집행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어야 되면 이건 뭐죠? 위법성 확인 플러스 취소 판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행정처분 위법만 확인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위법을 위반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요게 없더라도 할 수 있어. 요것만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건 뭐죠? 11조를 적용하겠다는 거죠. 판례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 들으면 되니까요. 형사소송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 전치도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낼 게 없어요. 이거 못 내요. 여러분들한테 못 내요. 행정심판 전치 못 내니까 뭘로 내요? 재결추동으로 내요. 재결주의로 내요. 재결주의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뭐가 나와요? 재결이 나오잖아요. 재결. 그래서 재심판정이 나오죠. 초심과 재심. 초심이 있고 재심이 있죠. 그래서 초심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중노위에서 재심을 하죠. 그럼 중노위에서 재심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이죠. 그럼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일 때 원래 19조에 의하면 초심 취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처분 중심주의인데 우리 노동위원회법 27조인가요? 거기에서 이 초심을 다투지 말고 재심을 취소의 대상으로 다투어라. 재심을 다투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재심. 그러니까 재심을 다투면서 초심의 위법을 주장하는 거죠. 재심 안에서.
이걸 재결주의라 그래요. 재결 취소송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이법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원처분이거든요.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원업제의 그러니까 원업제의 원처분은 없고 재결에만 있는 이법을 하라고 19조가 하고 있어요. 19조 단서가. 그런데 노동위원회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초심 원처분은 다투지 마. 원처분 다투지 말고 재심이 나오면 그 재심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 초심의 이법을 주장을 해. 그래서 여기 와서 다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재결주의라고 그래요. 이거를 재결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이 재결주의가 이제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재심을 이제 다툴 때, 재결주의 다툴 때, 재결주의 안에는 두 개의 이법이 있어요. 초심의 이법을 주장하면서 재심의 이법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초심의 이법을 주장하고 재심의 이법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뭐냐면 초심의 이법을 이유로 재심 판정 취소 인용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심의 이법을 이유로 재심 판정 취소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30조에 의한 기속력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똑같이 이제 접근하면 되는데, 이제 두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결주의로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는 별도로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예요. 이건요. 별도의 주제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걸 하면은 이제 별도의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원칙적인 모습을 모르니까 이거 1기까지 계속 이것만 할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리고 나서 이제 2기쯤 들어가서 재결주의를 별도 주제로 다룰게요. 행정심판 전치는 볼 거 없어요. 넘어가세요. 자, 가구제입니다. 가구제. 이 가짜란 말은 임시라 그랬어요. 임시. 그럼 임시는 어느 때까지죠. 그래서 이 가짜라는 것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예요. 가구제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구제예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구제를 가구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구제는 행정심판법에 가면요. 임시처분이라 그래요. 그걸 임시처분이라 그래요. 가구제라 임시처분이라 그러고,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라 그래요. 집행정지. 그러니까 소극적인 집행정지밖에 없고, 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두 개가 있어요. 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두 개가 있고요.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정심판법의 임시처분에 대응하는 제도를 하나 끌고 오면 안 될까라고 하는 게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에요. 그건 또 가처분이라 그래요. 말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침익적 자기처분 취소하고 가구제의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침익적 자기처분. 그러니까 이 가구제는 여기도 둘로 나눠요. 원고적 격과 동일하게. 원고적 격도 침익적 처분, 수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 수익적 처분의 제3자. 침익적 효과를 받는,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그래서 수범자 이론과 이제 보호규범론, 즉 규범 해석론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가구제도 마찬가지로 침익적 자기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집행정지와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집행정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동법 제23조죠. 여기는 있잖아요. 대전제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23조에 의하면요. 다 보고 베낄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베끼면 그 자체가 한 12줄 정도 나오는데, 그게 1점이에요. 그 12줄 쓰고 1점 만수. 그래서 제1항에 집행부정지 원칙을 규정하고, 제2항에 그 예외로서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칙과 예외. 예외는요,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원칙과 예외 이렇게 종이 지면상으로 보니까 5대5 관계처럼 보이는데, 원칙과 예외는, 원칙은 이만큼이고 예외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얼마나 인정하기 힘든지 아시겠죠? 그 탄핵 이번에도 신문에 보면은
찬반 데모가 찬반 시위가 광화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찬성 75, 반대 25. 그러면 딱 눈에 오죠. 근데 찬반시 이렇게 호도하죠,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확률론이에요. 확률론으로 하는 착오예요, 착오. 그러니까 여기도 원칙과 예외 이러니까 문제인데 원칙은 99%, 예외 1%. 아니, 99.9% 원칙, 예외 0.1%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된다고 하는 것만 외우면 되겠죠, 우리가. 시험 문제로 된다고 하는 것만 외우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 시험 문제가요.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는요. 첫째는 자,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첫 번째 이거죠. 시송의 제기가 적법한지 문제된다. 이 본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문제된다. 본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집행정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집행정지가 왜 이렇게 예외냐 하면 요 집행 있죠. 요 집행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요 집행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공익실현이요. 공익실현. 한 사람의 희생에 나머지 사람들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집행이란 건 이 벤담류의 양적 공리주의, 이게 양적 공리주의 사고라고요. 이게 양적 공리주의 사고예요. 한 사람의 희생에 다른 모든 이들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정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내 희생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공사의 비경량으로 가서 처분을 없애주겠다. 그런 의도예요, 이게. 그렇지만 그 처분을 없애주기 전까지는 집행정지 안 할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요. 이건 뭐냐면 국가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국가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할 때도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조지는 거네. 그 조짐을 당한 사람도 나의 희생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뭐 참을만 하지. 그렇지만 취소송으로 가서 취소되기까지는 참을만 해. 이런 국가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그 기저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국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특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치는 거죠, 사람들이. 그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선한 국가론에 이게 지금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집행정지가. 두 번째는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에 의한 필요가 있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가 넘어가면 긴급한 필요가 있냐. 이때는 또 긴급한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 집행정지와 공공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처회 긴증명이라는 6개가 있는데, 본처회 긴증명, 본처회 긴증명인데요. 자, 본안소송 계속 중일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적법하냐. 이거 문제고. 그 다음에 처분이 존재할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의 필요성이 있을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체의 긴증명. 그 중에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례형으로 내는 한 요거는 있잖아요. 요거를 물음표로 내면 안 돼요. 그죠? 사례형으로 내는 한 반드시 처분이 존재해야 돼요. 반드시 처분은 존재. 그러니까 처분의 존재가 처분 문서만 존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분 문서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더니 본안 소송이 계속 즉 본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적법한 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집행정지를 물어보려면 물음표로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 긴급한 필요하고 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냐. 이거는요 동점의 앞뒷면이에요. 그래서 긴급한 필요를 원고가 입증을 하면 있잖아요.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것을 처분청 측이 있잖아요. 신청인 측이 저쪽에서는 처분청 측이 이거를 입증해야 돼요. 불가능해요. 명백은 불가능해요, 언제나. 그런데 입증하라고 그래요, 판례가. 네가 입증해, 적극적으로. 그쪽에다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집행정지 있잖아요. 예외적이긴 하지만 집행정지가 여기서 요 두 개만 통과하면 판례가 그럭저럭 인정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거예요. 이거예요. 그 중에 이렇게 예방하기 위한 필요, 그 다음에 긴급한 필요, 그
그다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요 세 개가 시험으로 낼만 해요. 집행정지에서 침입적 자격시험과 관련해서 낼만한 이 요증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 취소의 제의가 적법하냐? 요건 이제 왜 이제 이렇게 썼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제기와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취소의 제기가 적법해야 집행정지를 다툴 수가 있거든요. 본처의 긴증명이니까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게 먼저 확정돼야 집행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소장을 내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도 같이 낸 거예요. 그 소장 뒤에다가 첨부해가지고. 그럼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본안소송 계속 중이라는 효과가 나와야 적법한 소라고 평가가 돼야 그다음에 집행정지 할 건데 그래서 요 얘기합니다. 본처의 긴증명. 자,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집행정지 신청서 있죠? 그 집행정지 신청서를 취소소송의 제기 이전만 아니면 된다고 그래요. 취소소송의 제기 이전. 무슨 얘기냐면 일단 집행정지 시켜놓고 취소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저기요 대구 달서에서 그 도롱뇽 사건이죠. 이 도롱뇽이 먼저 와가지고 집행정지 해주세요. 그랬더니 두 개가 안 돼요. 일단 얘는 사람이 아니야. 또 두 번째는 집행정지 신청을 취소 소장 제기 전에 급하다고 일단 정지시키고 들어가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의 제기 이전에는 안 돼요. 이전만 아니고 취소의 제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본안 청구 계속진행 요건을 충족하는 거 봐요. 판례가.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아까 동시에란 말 때문에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 읽기 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차피 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하기 위한 필요. 여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자, 특사 금보손. 특사 금보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사 금보손에서는 첫 번째 보상 불가능. 두 번째 보상이 가능한데 사회관념상 자, 당사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수인 불가능.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인의 현저한 곤란.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 앞부분은 아예 불가능. 여기는 아예 불가능. 금전 보상 자체가 아예 불가능. 특사 금보선에서 보상 자체가 아예 불가능. 두 번째는 보상이 가능한데 장난하냐 이거지. 장난하냐. 지금 1억 보상을 해야 되는데 2천만 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참고 견딜 수 없죠. 수인 불가능. 혹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하죠. 수인의 현저한 곤란. 유무형의 손해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특사 금보선만 기억하면 돼요. 특사 금보선. 그 다음에 이제 긴급한 필요는 뭐냐면 긴급한 필요는 여기 보면요. 자,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자, 처분의 성질 침익적이냐 수익적이냐. 그 다음에 양태와 내용. 그러니까 처분의 성질이 침익적이냐 수익적이냐. 그 다음에 양태와 내용. 이게 재산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신체적인 부분이냐. 그 다음에 어떤 명예적 요소냐. 그다음에 입는 손해의 성질 내용과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침익적 처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침익적 처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그냥 안 써도 돼요. 점점점으로 해결하고 정말 써야 될 건 이거예요. 원상회복 그 다음에 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그 다음에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그래서 원금 방난 본청 승가. 종고개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종고개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점점점 원금 방난 본청 승가 등을 종고개판해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금 방난 본청승가 종고개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이게 장애 사유라고 하고 있는데 장애 사유는 뭐냐면 상대방 측이 주장 입증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하면요. 자 이게 뭐냐면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 개별적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다. 개연성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주장 소명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습니다. 이거요. 자, 집행정지는 신청인, 피신청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집행정지의 피신청인은 처분청이 아니죠. 법원이에요. 법원. 법원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해주세요라고 법원한테 신청하니까 신청인, 피신청인 쓰면 안 되고 집행정지는 신청인 측은 맞는데 처분청은 피신청인이 아니에요. 예, 행정청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상대방은 행정청이라고 쓰시면 돼요. 법원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의 해결 가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겠어요. 설거지죠.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 시동하고 이제 가구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대전제를 이렇게 23조 써주고 1항의 집행부정지 원칙, 그 다음에 2항의 예외로서 집행정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둘째는 8조 2항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2항이 준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죠. 여기요.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통과를 못하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거 일기 때 가르쳐 드리는데 더 정확하게 뭐냐면은 자, 그 소송과 있잖아요. 소송과 관련된 가구제는 자, 행정법 23조에 의한 집행정지와 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행정법 제23조 2항에 의한 예외적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둘째, 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300조 2항의 가처분이 가능한지 문제다. 이렇게 두 개로 쓴 다음에 들어가서 써야지 이 첫째와 둘째가 지금 있잖아요. 이 목차 크기가 안 맞아요. 목차 크기가 맞질 않아요. 그죠? 첫째는 목차 크기가 23조 안에 들어간 거고 둘째는 8조 2항에. 그러니까 목차 크기가 23조하고 이 8조 2항이 같은 행정소송법이 이 목차 크기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둘째가 더 커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논리비약이라고 해요. 요런 걸. 목차상의 논리비약. 그래서 요거는 목차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 일기 때 들어가서 이거 목차 맞춰줄게요. 목차를 동일하게 해야 돼요, 여기요. 목차 동일하게. 자, 그 다음에,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여기 판례가 중요해요, 판례. 자, 수익적 처분의 거부만으로는 아직 권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권익이 발생하지 않아. 그럼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권익이 발생하면 뭐가 없어요? 집행정지에 이익이 없죠. 집행정지에 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집행정지 대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거죠. 자, 권익이라 해놓고 이익이라 하고 대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아서 없고 없다 이래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집행정지의 대상인데 집행정지의 대상을 우리가 처분이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익이 있어야 집행정지 대상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조 2항에 하여 300조 2항이 준용될 수 있을까? 판례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민사소송의 본안 판결 시효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성질이 다른 항고소송인 취소송에는 준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딱히 어려운 건 없죠. 가구제에서 원금 방난 본청 승가 종고 개판. 그 다음에 12페이지인데요. 요거 12페이지에 판례 가민 본실제 가처분은 민사소송의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가민 본실제. 따라서 그 성질이 다른 취소소송에는 항고소송에는 준용할 수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가민 본실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가민 본실제. 그 다음에 판례. 요 앞에 있는 판례는 많이 안 썼죠. 여기 판례. 주어진 이 판례는 좀 더 많이 썼지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